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하고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 공부 같이 해볼 한국외국어대학교의 권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요 이 작품의 개요를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셰익스피어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는 사대 비극, 뭐 햄릿, 오셀로, 맥베스, 리어왕 이런 작품들을 많이 아시는데 그래도 한여름밤의 꿈이나 아니면 베니스의 상인 같은 작품들도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는 사대 비극으로 유명하지만 희극 중에서는 가장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595년에 셰익스피어가 썼던 그런 아주 셰익스피어의 가장 유명한 대표적인 희극 중에 하나입니다. 내용은요, 연인들이, 이렇게 사랑이 꼬여요. 예. 두 쌍의 연인이 사랑이 꼬여서 그 엇갈린 사랑을, 마법의 숲에 가서 요정 왕의 도움으로 그런 이제 그 꼬였던 사랑이 풀어지고 원래 사랑했던 짝꿍들과 행복한 결혼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일단 요정이 들어온다. 마법의 숲이 나온다. 굉장히 환상적이고 마법의 이야기들인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극은요 공연을 보시면은 요정들이 등장하고 요정들이 춤과 노래를 공연하고 그래서 무대 자체도 굉장히 환상적일 뿐만 아니라 극적으로 볼거리가 굉장히 가득한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여러 극 중에서도 아주 인기 있고 관객들도 굉장히 즐길 수 있는 그런 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작품의 주제는 물론 그 희극이니까 뭐 아주 심각한 극은 아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사랑이 꼬이고 해결되고 사랑이 깊어지고 이런 이야기를 다룬 사랑의 고난이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했는데 이 한여름밤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왜 동지 하지 하지요. 그 하지 정도. 그래서 밤이 짧고 낮이 가장 긴 그 무렵 그때를 한여름밤의 꿈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요한제 6월 24일이거든요. 그 바로 전날 이브라 그러죠. 성요한제 이브가 이 한여름밤의 꿈이고 우리 절기로 한다면 하지 정도에 해당되는 날이에요. 서양에서는 이 날에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요정들이 출몰한다거나 이런 이제 환상적인 궤변이 많이 일어난다라는 미신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도 요 날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요정들하고 사람들 사이에 신비롭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극이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요정왕과 요정여왕도 사랑의 갈등을 겪고 있고요. 여기가 배경이 아테네거든요. 근데 아테네의 공작도 히폴리타라는 원래는 이제 아마존의 그 여왕이죠. 히폴리타가 그 아테네 공작이 이 아마존을 정복하고 이 히폴리타라는 정복국의 그 여왕과 결혼을 할 날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의 사랑도 무력으로 이렇게 그 사랑을 쟁취한 그런 케이스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등장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아테네 귀족 자제들의 엇갈린 사랑이 나와요. 그래서 두 쌍의 그 연인들이 나오는데 사랑이 서로 엇갈려가지고 고뇌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이 작품에서 극중극을 하거든요. 그 아테네 직공들이 모여서 그 아테네 공작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 극중극을 준비하는데 그 극중극의 내용도 신화 속에 나오는 티라무스와 티스비의 아주 슬픈 사랑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층위의 그 연인들이 어떤 그 갈등을 겪고 사랑의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들이 등장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사랑의 어려움과 이것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다양한 그 극구조로 변주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아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요정왕 오베론하고 요정여왕 티타니아. 이 요정왕은 어디서 살고 있냐면은 아테네 숲을 지배하는 요정왕이에요. 그런데 이 요정왕 오베론하고 요정여왕 티타니아가 요즘 티격태격 싸우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여왕 티타니아가 인도에서 데려온 소년을 너무 아끼니까 오베론 왕이
질투가 나서 자기한테 그 시종을 달라라고 요구를 해요. 그런데 요종 여왕이 워낙 자기가 아끼는 그 자기를 잘 모셨던 여자의 아들이라 그래서 주지 않겠다고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사이가 굉장히 불화를 겪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요정들의 세계에서 이렇게 왕과 왕비가 불화를 겪으니까 이들의 불화 때문에 이 인간 세상에 많은 흉사가 일어납니다. 나쁜 일들이 일어나죠. 예, 일단 날씨도 뒤죽박죽이 되고, 예, 여름에 갑자기 겨울 날씨가 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정에서는 우리가 인간들의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이상한 현상들은 결국은 우리보다 높은 어떤 존재들의 불화 이런 거라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을 볼 수가 있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두 번째 층예로 말씀드렸던 아테네 군주 테세우스하고 히폴리타의 사랑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아테네 공자 테세우스는 바로 이제 아마존에 정복하고 그 아마존의 여왕 히폴리타한테 이제 결혼을 요구해서 결국 히폴리타는 이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뭐 결혼식을 한 몇 주 앞둔 상태에서 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테네 공작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히폴리타, 나는 그대에게 칼로 청혼했고 상처를 입으면서 그대의 사랑을 얻었소 라고 표현을 하죠. 예, 바로 이런 이제 표현에서 우리가 이들의 사랑도 예, 이렇게 평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예, 이 두 사람도 그런 이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지금 이제 옆에 그림은 그 서 있는 사람이 바로 히폴리타하고 테세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워서 잠자고 있는 게 아테네 이제 그 귀족 자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숲에서 마법에 걸려서 잠들어 있는 거를 이 두 사람이 깨워서 예, 그 아테네로 데려가고 합동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하고. 예, 그런 이야기가 전개되거든요. 예, 또 더 이야기를 보죠. 예, 이번에는 이제 진짜 이 작품의 중심 인물들이 되는 이 아테네 귀족 자제들의 엇갈린 사랑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테네 귀족 이지어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극이 시작되면 이 이지어스가 자기 딸을 끌고 공작 앞에 옵니다. 공작 앞에 와서, 딸이 자기가, 원하는 그 상대랑 결혼하길 거부하기 때문에, 자기가 아테네 법에 따라 이 딸에게 처벌을 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예, 그 당시 이제 아테네 법에는, 이제 딸의 결혼 상대자는 아버지가 정할 수 있었고, 만약에 이거를 거부할 경우에, 딸이 거부할 경우에, 그 아버지가 죽일 수도 있었어요. 딸을 죽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딸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수녀원이나 이런 데서 살아야 되는 그런 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허미아라는 딸이 사실은 이제 그 라이센더라는 그 귀족 청년을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자기 자기를 짝사랑하는 드미트리오스랑 결혼할 것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드미트리오스는 안타깝게도 허미아의 친구 헬레나하고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그 헬레나랑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변심해가지고 이 허미아한테 결혼을 하겠다고 했고 아버지는 또 이 남자랑 결혼하기를 원하는 거죠. 예, 이렇게 복잡하게 사랑이 꼬여 있어서 결국 허미아는 이 아테네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수녀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라이센더하고 도망을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망을 가는 곳이 바로 원래는 이제 다른 나라로 가려고 했는데 도망을 가다가 아테네 숲에서 이제 잠이 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두 쌍의 그 젊은이들이 엇갈린 사랑에 이제 이렇게 고뇌를 하고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아테네에 이제 직공들이 모여서 그 축하 공연으로 준비하는 극중극이 거기 이제 요 그림에 나오는 이 피라무스하고 디스비의 사랑입니다. 피라무스는 지금 바닥에 쓰러져 있는 친구가 피라무스고요. 디스비는 지금 칼로 자기 가슴을 찌르고 있는 저 여인이 디스비입니다. 이 두 사람은 사랑하는 사이였지만, 예, 그 부모들이 결혼을 반대를 하고 이들의 사랑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도 아까
그 허미아와 라이센더와 비슷하게 도망을 가죠. 예, 도망을 가기로 했는데 피라미스가 조금 늦게 도착해요. 캄캄한 밤에 만나기로 했는데 늦게 도착하는데 디스비가 혼자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사자가 나타나죠. 피를 막 흘린 사자가 먹이를 잡아먹고 피를 흘린 사자가 나타나서 바로 이제 디스비가 무서워서 막 도망을 가고 떨긴 너울을 막 입으로 찢어놔요. 예, 입으로 찢어놓으니까 나중에 이제 프라미스가 와서 디스비는 보이지 않고 이 찢어진 너울만 보이니까 그 사자한테 잡아먹힌 줄 알고 자살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라미스가 자살한 다음에 디스비가 와서 이 끔찍한 장면을 보고 따라서 자살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신화 속에 나오는 피라미스와 디스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비가 죽으면서 신들에게 기원을 하죠. 우리의 사랑을 사람들이 모두 다 기억하게 해달라. 이렇게 신들에게 기원을 해서 이들이 그 흘린 피가 어떤 나무에 이렇게 피가 묻었는데 그 나무는 처음에 열매가 맺힐 때는 빨갛지만 점점 검붉은 열매로 변해가요. 그게 바로 뽕나무입니다. 그래서 뽕나무 전설이 이제 이 신화 속에 나오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데 그 극중극을 이 직공들이 준비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극중극도 결국은 작품 전체하고 무관하지가 않죠. 그죠? 이 작품 전체에서 그 부모의 반대로 결혼이 좌절된 두 연인이 도망가는 이야기들 이렇게 나오는 거랑 굉장히 긴밀한 관계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셰익스피어 작품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이곳저곳에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지만 전부 하나의 주제로 모여지는 이런 굉장히 유기적인 구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피라미스와 디스비 이야기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로미오와 줄리엣의 원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명이 엇갈린 연인 하면은 이 피라미스와 디스비의 이야기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 사랑 이야기를 주로 다룬 그런 그 희극을 우리가 낭만 희극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 낭만 희극들은 공통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일단 도시에서 시작해요. 궁이나 뭐 이런 도시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일들이 벌어지고 막 사건이 꼬이면서 이들이 도시를 떠나서 숲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숲으로 간 다음에 그 숲에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뭐 악인은 선인으로 바뀌고 이런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그 변화로 인해서 행복한 결말을 맺고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그런 그 공통된 그 구성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에서도 일단 그 아테네 궁전에서 시작되잖아요. 이지어스가 아버지가 그 아테네법을 적용해달라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죠. 그래서 이 두 연인이 어떻게 해요? 이 아테네를 도망을 나가가지고 숲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런데 다른 그 헬레나와 드미트리우스도 이들을 쫓아서 숲으로 와요. 그래서 전부 다 숲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그 숲에서 요정왕이 이들의 엇갈린 사랑에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 사랑의 묘약으로 관여를 해서 이들의 엇갈렸던 사랑을 제자리로 돌아가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문제가 해결되고 새벽에 이제 이 숲으로 사냥을 왔던 공작이 이 젊은 청년들을 발견하고는 아버지 이지우스를 설득해서 이들이 원래 사랑하는 짝꿍과 결혼하게 해주자. 그리고 나는 이들과 합동 결혼을 하겠다. 해가지고 행복한 결혼을 올리러 도시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죠. 그래서 도시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숲으로 도피를 해서 거기서 갈등이 치유되고 그리고 다시 도시로의 귀환. 요 구조를 우리가 이 작품에서도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여기서 두 공간을 비교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사건이 발생했던 아테네 궁정이 어떤 곳인가? 그 다음에 아테네 숲은 어떤 곳인가? 우리가 요걸 볼 수가 있죠. 이 아테네 궁정은 도시라고 볼 수 있고 아테네 숲은 그 변화가 일어나는 초록숲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테네 궁정의 지배자는 누구예요? 테세우스 공작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아테네 숲의 지배자는 요정왕 오베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아테네 궁정에서는 뭐가 지배를 하고 있어요? 법과
이성이 지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가 처음에 요청했을 때도 그 공작은 법대로 법대로 허미한테 아버지의 뜻을 따르든가 아니면은 뭐 수녀원에 가서 평생 살던가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이에요. 아테네 궁정은. 반면에 아테네 숲은 마법과 환상이 지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아테네 숲에서는 사랑의 묘학이라든가 어떤 사랑의 꽃집이라든가 뭐 이런 환상들이 지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테네 궁정은 낮의 세계예요. 그죠? 낮의 세계고 반면에 아테네 숲은 밤의 세계예요. 그래서 우리 제목 이 극의 제목이 바로 한여름밤의 꿈이잖아요. 그죠? 그 한여름 밤. 이 밤의 세계는 바로 아테네 숲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 이 숲에서 꿈 같은 이야기를 겪고, 어떤 사랑의, 그 고난들이 해결되고, 이렇게 현실 세계로 돌아오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바로 이제 그 오베론 왕이 그 연인들의 눈에 그 사랑의 묘약이라는 마법의 약을 써가지고 연인들이 서로, 원래 짝꿍을 사랑하게끔 만들거든요. 근데 이 사랑의 묘약이라는 영어 단어가 love in idless라는 뜻이 영어 단어예요. 근데 이 idless라는 단어가, 미친, 광기,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꽃 제목이 뭐냐면은 미친 사랑의 꽃이란 얘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옆에 사진에 보시면 우리 저기 흔히 볼 수 있는 저 꽃이에요. 삼색 제비꽃이라고 우리는 말을 하거든요. 저 삼색 제비꽃이 바로 사랑의 묘약이라고 그러면서 오베론 왕이 저 꽃을 따오라고 자기의 그 요정 그 신하한테 시켜요. 이 요정 신하가 퍼크라는 신하거든요. 이 작품에서 굉장히 짓궂은 장난꾸러기 요정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퍼크가 저 꽃을 따옵니다. 근데 오베론 왕이 저 꽃을 따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따오게 시키냐면은 사실 이 연인들이 이 숲으로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티타니아 여왕이 자꾸 자기한테 도전을 하니까 이 티타니아 여왕을 좀 골려주려고 저 꽃집을 따와가지고 여왕이 잠든 사이에 여왕의 눈에다 바르고 여왕이 깼을 때 끔찍한 괴물이 옆에 있게끔. 그런데 이제 저 꽃이 갖고 있는 그 마법이 뭐냐면은 눈을 떠서 처음 보는 걸 사랑하게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그게 어떤 것이든 간에. 그래서 여왕이 끔찍한 것을 사랑하게 만든 다음에 그런 걸 부끄럽게 만들어서 자기 말을 듣도록 하려고 퍼크한테 저 꽃을 따오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퍼크가 저 꽃을 따러 간 사이에 요정 왕이 허미아와 라이센드를 따라서 이 숲으로 왔던 드미트리우스하고 그 다음에 헬레나하고 둘이 싸우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헬레나는 변함없이 드미트리우스를 사랑하지만 드미트리우스는 허미아를 사랑하게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헬레나는 애걸복걸 사랑에 매달리고 드미트리우스는 아주 매몰차게 그 여인을 무시를 하고 욕을 하고 그런 장면을 봐요. 그러니까 요정 왕이 돌아갈 때는 네가 저 여인에게 애걸복걸하게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래 티타니아 여왕의 눈에다 뿌리려고 이제 이걸 가져오라 그랬는데 뭐예요? 결국 이제 이 아테네 젊은이들의 눈에도 이 묘약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묘약의 이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랑은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광기라는 거죠. 광증이라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사랑에 빠지면은 전부 맹목적이 되고 눈이 먼다라는 말을 하잖아요. 바로 그런 사랑의 속성들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사랑의 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작품 속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맹목적인 사랑에 빠져 있고, 어떤 남들이 봤을 때 전부 콩깍지가 우리가 우리말에도 콩깍지가 씌운다 그러죠. 사랑에 빠지면 남들이 봤을 때는 하나도 멋있지도 않고 훌륭하지도 않은데 사랑에 빠진 사람의 눈에 보면은 너무나 그 사람이 멋있고 훌륭해 보이고 그런 그 광증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셰익스피어가 바로 이런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죠. 바로 이제 이 헬레나가 드미트리우스의 사랑을 받다가 갑자기 드미트리우스가 변심해서 마음이 변했을 때 헬레나가 이제 한탄을 하는 장면이에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아무리 천하고 천하여 멸시할 만한 것도 사랑은 훌륭하고 품위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지. 사랑은 눈으로 보지 않고 마음으로 보는 것. 그래서
날개 달린 큐피드를 소경으로 그린 것.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는 분별심이라고는 조금도 없지. 눈은 없고 날개만 있는 것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급함을 나타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큐피드가 누구예요? 예, 사랑의 신이죠? 예. 근데 이 사랑의 신의 도상들을 보면요. 옛날에 그 조각이라든가 그림들을 보면 소경이에요. 눈이 안 보여요. 장님이고 날개가 달렸어요. 그죠? 이거는 바로 사랑의 속성을 나타내는 거라는 거죠. 예, 사랑은 맹목적이기 때문에 보지 않아요. 그죠? 눈으로 제대로 보지 않고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런 맹목적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눈이 먼 거고요. 그 다음에 성급하죠. 굉장히 성급함을 나타내죠. 그렇기 때문에 날개가 달려 있는 거예요. 예, 그림 한번 보실까요? 예, 옆에 예, 큐피드는 보통 어린 아이로 예, 우리가 이제 묘사가 되는데 바로 큐피드의 도상 보시면 눈이 소경으로 돼 있고 뒤에 날개가 달려 있죠. 예, 바로 이런 큐피드는 사랑의 맹목적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렇게 흔히 많이 그 도상들에서 눈이 먼 날개 달린 큐피드를 보신다 그러면 아, 이거는 사랑의 이런 속성들을 보여주는 거구나. 맹목적성과 그다음에 무분별함을 보여주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 이제 이런 사랑의 맹목적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에피소드가 바로 이 티타니아 여왕이 저 당나귀로 변한 인간 중에서도 가장 하층 민인, 그, 이름도 바텀이에요, 바텀. 예, 바텀이 뭐예요? 바닥이란 뜻이죠? 예, 이름부터가 바텀인데, 그런 인간하고 요정 여왕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자, 왜 사랑에 빠지게 됐을까요? 아까, 오베론 왕이 이 티타니아 여왕을 그 괴롭히기 위해서 예 놀리기 위해서 사랑의 묘약을 눈에 바른다 그랬죠, 잠들 때. 예, 그래서 이 티타니아 여왕이 잠든 사이에 묘약을 바른 거예요. 그런데 바로 여왕이 잠든 그 숲의 공터에서 아테네 직공들이 극중극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왕의 그 피로연에 공연할 그 피라무스와 티스비 그 공연 연습을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연 중에 등장하는 그 이 바텀이라는 그 직공이 나오는데 그 직공을 퍼크가 개구장이 장난꾸러기라 그랬잖아요. 퍼크가 당나귀 머리로 둔갑을 시켰어요. 그죠? 예, 마법을 걸어서 당나귀 머리로 둔갑을 시켰는데 그 순간부터 저 퍼크는 말을 해도 당나귀 히잉 우는 소리가 나오고 노래를 해도 당나귀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이제 퍼크가 자기 당나귀로 변한 자기를 보고 동료 배우들은 다 도망을 갔어요. 동료 배우들은 다 도망가고 혼자 숲에 남으니까 무서우니까 막 그 두려움을 그 일을 잊으려고 노래를 부릅니다. 예, 흥얼흥얼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소리에 티타니아 여왕이 깨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에 깨서 가장 먼저 본 게 누군 거예요? 이 당나귀 머리를 하고 당나귀 소리를 내고 있는 이 바텀을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때요? 사랑의 묘약 때문에 마법에 걸려서 그런 당나귀 머리에 그 바텀이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첫눈에 반합니다. 그래서 티타니아가 이 바텀을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상냥한 인간이여 제발 다시 한번 노래해줘요. 내 귀가 당신 노래에 홀렸으며 내 눈은 당신 모습에 반했어요. 그리고 당신의 미덕이 지닌 힘이 내 마음을 움직여 첫눈에 사랑한다고 맹세하게 하는군요.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 고백을 해요. 예, 바로 이 이야기가 사랑의 맹목적성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예, 이야기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요것 때문에 이제 실제로 이제 그 티타니아 왕비는 그 오베론 왕한테 책이 잡힌 거죠. 예, 부끄러운 그 장면을 이제 걸린 거죠. 그래서 그 인도 소년을 줄 테니까 제발 아무 말 하지 말아 달라고 예, 그런 이제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 티타니아 그 여왕과 요정 여왕과 이 당나귀 머리의 바텀의 이 사랑 이야기는 너무나 재미있고 유명한 그 이야기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극 속에서 극증극이라는 걸 지금 하잖아요. 예, 근데 이 극증극의 의미와 가치를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극단들이 이 극을 올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은 지루하면서도 간결하고 즐거우면서도 비극적인 피라미스와 티스비라는 제목을 써요.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 굉장히 모순적이죠. 예, 지루하면서 간결하다. 그 다음에 즐거우면서도 비극적이다. 예, 그런, 이제 사실은 엄청난 그 작품 속에, 원래 신화 속에서는 너무나 슬픈 이야기인데, 이 직공들이 하는 공연은 너무 웃긴 거예요. 예, 어리석기도 하고 말도 안 되게 공연을 해가지고 너무 웃기거든요. 그런데, 이 극증국이 여러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거죠. 일단 첫 번째, 작품 전체 주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부모의 반대로, 예, 사랑을, 하지 못해서 결국은 도망가서 그러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예, 이런 이야기가 전체 극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이 극중극을 준비하면서 약간 하층민들이 모여서 준비하는 건데, 연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논의를 해요. 그죠? 예, 달밤인데 달은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예, 사자들이 등장하면은 사자는 어떻게 데려올 거야? 예, 사자들을 데려오면은 그 만화님들이 놀래서 우리한테 큰 벌을 내리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들. 그 다음에 벽을 사이로 두고 두 연인이 사랑 고백을 하는데 그 벽은 또 어떻게 가져올 거야? 이런 온갖 그 공연과 관련된 고민들. 예,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결국 셰익스피어는 이 극중극을 통해서 한 편의 연극에 올라갈 때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노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극 속에서 극에 대해서 논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연극에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의미와 가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은 이들이 결국은 공연을 해요. 공연을 하는데 너무 말도 안 되는 엉터리 공연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히폴리타, 그 아테네 군주랑 결혼하기로 했던 히폴리타 그 왕비가 투덜댑니다. 이게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공연이 저래. 그러면서 막 이제 막 투덜대죠. 그때 이제 테세우스 공작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연극이란 아무리 잘해도, 예,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요. 아무리 서툰 연극이라도 상상으로 메우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법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대 위에서 하는 공연을 가지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관객들이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죠? 예. 두 사람이 싸우고 있어도 이게 전쟁이면은 수백 명이 싸우는구나 막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세우스 공작은 시인이 이 극을 만들 때도 상상력이 필요하고 감독들이 공연을 준비할 때도 온갖 상상력이 필요하지만 이 극의 완성을 위해서는 관객의 상상력도 필요하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관객도 역시 상상력을 가지고 극을 감상해야지 그냥 보이는 대로 뭐 저게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당나귀로 변해. 예, 이렇게 하면은 예, 그 공연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대사는 연극을 관람하는 관객에게도 상상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작가의 목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상황에서 테세우스는 이제 이런 굉장히 긴 대사를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테세우스가 새벽에 그 숲으로 사냥을 하러 갔는데 그 아테네 젊은이들 4명이서 숲에서 잠들어 있는 거예요. 숲에서. 그래서 깨어났는데 막 횡설수설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갑자기 누구를 사랑했다가 갑자기 뭐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됐다가 내 마음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내 원래 사랑했던 헬레나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막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갑자기 왜 이러지? 예, 이러는데 그때 이제 테세우스가 원래 미친 사람하고 연인하고 시인들한테는 공통점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연인들이나 미친 사람들은 머릿속이 들끓는 탓인지 허무맹랑한 환상들을 만들어내지만 그것은 냉정한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요. 예. 광인이나 연인이나 시인은 모두 상상력으로 머릿속이 꽉 차 있는 사람들이요. 예. 시인의 상상력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형상화하고
시인의 펜은 그들에게 확실한 형태를 만들어주며 존재하지도 않은 것에 거처와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요. 그런 재주는 뛰어난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요. 예,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작품 전체에 티타니아 여왕, 요정 여왕, 오베론 여왕, 그리고 티타니아 여왕의 시중을 드는 무슨 거미지, 겨자씨, 막 이런 이제 또 시녀들이 나와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다 요정인데 요정들한테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이 뭐 도토리 껍데기에 산다든가 이런 이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죠. 그죠? 이건 다 뭐예요? 실제 셰익스피어가 요정을 봤어요? 그들이 사는 곳을 가봤어요? 아니라는 거죠. 이건 다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이 만들어내는, 그죠? 예,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시인의 상상력은 연인들의 상상력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또 미친 사람의 상상력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공통점은 모두 다 상상력이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의 펜이 그 있지도 않은 것에 형태를 부여하고, 예, 거처를 제공하고, 이름을 붙이고, 예, 이거는 다 시인이 엄청나게 뛰어난 상상력이 있기 때문이요. 라고 테세우스가 말을 하는데, 예, 결국은 이 이야기는 이 작품이 얼마나 셰익스피어의 상상력의 그 집합처인지, 예, 그것을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라는 얘기죠. 예, 지금 그 옆에 그림이 바로 요정 여왕 티타니아입니다. 너무나 그 신비롭고, 그죠? 예, 몽환적이죠. 그림 자체가. 예, 그리고 옆에 이제 막 그 숲에 여러 꽃들이며 이런 것들이 나오죠. 예. 결국 이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은요, 그 셰익스피어의 38편의 극 중에서도 가장 시인의 상상력이 많이 동원되고 발휘된 작품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셰익스피어가 요정들, 그 다음에 그 요정들의 마법, 예, 이런 것들로 온통 그 채워놓고 있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낭만적이고 몽환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요정들의 그 세계도 굉장히 섬세하게 자세히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처라든가 뭐 그들의 행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예, 그런 것들에 하나하나 모두 셰익스피어의 뛰어난 상상력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이 작품 전체가 말도 안 되는 그 요정이나 마법이나 이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한 2시간 동안 쭉 풀어나간 다음에, 예, 마지막에 이제 그 이 허무맹랑한 이야기의 그 퍼크 요정, 장난꾸러기 요정이, 예, 에필로그를 하면서 작품이 끝나요. 그죠? 그런데 그 에필로그가 뭐냐면은, 우리 그림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이 그림자라는 거는, 이 무대 위에서 공연한 배우들을 이제 비유하는 표현이죠. 왜냐하면 이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림자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이 여기서 잠시 잠든 사이 꿈을 꾸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작품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온갖 환상적인 이야기를 다 마친 다음에, 예, 이 퍼크의 이 이야기는 결국은 이 작품 자체도 한여름밤의 꿈이고, 여러분들이 보신 공연도 한여름밤의 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이 막을 내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여기까지, 예, 한여름밤의 꿈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작품 대강의 이야기들은 알고 계셨을 아주 유명한 작품이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여러 가지,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좀 더 이해하셨길 바라고요. 아,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에는 저런 셰익스피어가 연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담겨져 있구나. 시인의 상상력에 대한 저런 생각들을 담아냈구나. 라고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